자, 그럼 우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우리가 흔히 그냥 불공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세법법전에서는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자, 전표 입력할 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때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한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54번 불공을 선택할 거고,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이때는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 세무 2급 시험까지는 여기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를 구분할 필요가 크게 없는데, 우리 TAT 2급이라는 시험도 볼 거죠. 그 시험에서는 간혹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공제 사유네라고 했을 때 그냥 불공제 사유라고 무조건 54 불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을 주로 했던 것처럼, 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불공제 사유면 거래처 지원하고 밥 먹고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일반 전표에 그냥 쓴다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내역을 가지고 좀 보면,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 미수치,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우리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또 필요적 기재사항 불명분 매입세액 적혀 있죠.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그리고 작성 연월일 혹은 작성일자, 그리고 공급가액, 세액,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동그라미 3번 보면 우리 허위 세금 계산서 있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공 세금 계산서라고 흔히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야지 되겠죠. 근데 아래쪽에 보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신청해서 발급받기 전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받는 것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가가 틀렸는데 봤더니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일어난 건데 착오로 잘못 썼다라고 인정이 가능하다면 이 사람이 악의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쓴 거예요. 저 글씨 악필이에요. 제 같은 경우에 급하게 쓰면은 7자고 9자고 딴 사람들은 구분 못해요. 제가 봤을 땐 저만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 경우에 남들이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는 공급 시기에 맞지 않는데 과세기간 이내에 그래도 받게 되면 그럼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를 나중에 부과받게 될 거예요. 자, 이건 다만 적혀 있는 건 옛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이거 말고 다른 가산세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주고 받았는데 전송이 안 된 거야. 전자발급 명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발급한 게 정확하게 전자장치에 남아 있으면 그걸로 해서 매입세액은 나중에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뭐 이런 형식의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무서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할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는데 그때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안 내면 당연히 매입액이 없는 걸로 해서 그냥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한 줄에 그냥 한 거래처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쓰는 건데, 거기에 부실기재라는 건 우리가 착오나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락해버리면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만 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뭔가 잘못 적혀 있는데, 그래서 세무서에서 너네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세금계산서 가지고 와라고 했더니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잘못 옮겨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이건 큰 잘못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가산세라는 벌금 성격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두 번째는 뭐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있죠? 이건 누락이 아니고 착오예요. 착오. 누락은 빠뜨린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누락과 착오는 큰 차이가 있어요. 누락과 착오는 큰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락은 빼먹은 거고 착오는 실수한 거죠. 실수는 인정하지만 누락은 인정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우리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세법에서는 누락한 거는 전체를 부인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 했었죠. 깜빡이다. 이거는 세무회계 담당자한테는 매우 안 좋은 이야기예요. 깜빡했습니다. 이런 거. 자 다음 우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자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 사업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아 놓고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거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면은 그러면 그걸 팔았다고 간주 공급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게 있죠. 구입 사든 임차 렌트카를 하든 또 유지 순서대로 유지는 우리가 수리를 하거나 차에 기름을 넣거나 이런 거에 쓰든 간에 매입세액은 전부 다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도 이 자동차를 가지고 업무용에 쓰는지 개인적으로 쓰는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업무용이라고 표현하는 자동차는 비영업용으로 매출세액을 창출한다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비영업용이라고 표현한 게 택시 회사에서 택시는 영업용이에요. 그죠? 근데 택시 회사도 여러분 택시 회사 가보셨나요? 차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 구석탱이 저 안에 있거나 아니면 허벌판에 있어요. 부천 같은 데 가면.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또 승용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아예 취급을 할 거고, 영업용 택시만 진짜 영업용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건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라는 기준이 우리 8인승 이하 승용차라든지 1000cc 초과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는 125cc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입이든 아니면 유지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렌트카로 빌리든 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우리 접대는 우리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그 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 접대에 관련된 거는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오는 목적이 접대 목적이었으면 불공제로 공제받지 말라고 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건 이런 행위들을 하지가 않고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재료다, 상품이다, 제품이다 이런 글자를 쓴다는 자체가 재고자산이죠. 우리 과세사업의 생산이나 판매로 쓰겠다는 의사표현인데 이걸 거래처에 주면 우리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아무 말 없는데 제품을 매출 거래처에 줬대요. 그럼 여러분은 간주 공급으로 바로 봐서 매입매출전표에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면세사업 관련. 자,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는 처음부터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고, 면세사업 관련된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공제를 받았다는 건 그럼 면세사업 쓸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면세사업에 쓰면은 면세사업 전용으로 간주 공급에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데, 자, 토지를 구성을 해서 나중에 얘를 팔게 되면 토지는 면세제화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때문에 돈이 들어간 걸 우리는 회계 처리를 토지라고 하는 거,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그럼 토지 취득 시 부대비용 말하는 거죠. 그럼 토지 취득 시 부대비용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 자본적 지출이다. 자산 계정 과목인 토지로 처리한다는 건데, 그럼 이 구성 요소들도 결론적으로 토지라고 써뒀던 거 팔아도 매출세액 창출 안 할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 지금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토지 사면서 형지 변경하거나 아니면 주위 택지 조성하거나 이런 돈들, 혹은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에서 건물 철거하고 땅만 쓰려고 할 때, 새로운 건물 지으려고 할 때 그때 건물 철거비나, 철거업체도 과세사업자거든. 그럼 부가세 줘야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 거고, 혹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그게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우리 토지는 지금 이 철거비 말고도 우리 방금 이 앞에 있었던 이걸 토지 정지 비용이나 평탄화 작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면서 우리가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줄 건데, 그 두 사업자도 전부 다 과세 사업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올 건데 우리는 다 토지라고 처리할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안 되고, 그럼 54번 불공이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필요한 직기들하고 사야 될 거잖아. 그건 조금 부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종료일에 20일까지. 우리 사업자 등록은 20일이라는 라임이 있죠. 근데 얘는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아니라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니까 1기안에 내가 1월 2일날 개업을 했던, 1월 1일날 개업을 했던, 6월 30일 개업했던, 7월 20일까지만 가지고 오면 우리는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매입세액은. 그래서 우리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전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겠죠. 사업자 등록 안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건 자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하면서 볼 거예요. 신고 부속 서류 하면서 볼 거예요. 다음 공통매입세액 안부 및 정산도 자와 같이 우리 그 뒤에 부속 서류 하면서 얘네들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뒤로 가서 자, 251페이지로 가면 자, 이번엔 공제 경감세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 환급세액이 나오죠. 그럼 이 납부 환급세액에서 또 이제 세금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 빼주는 거에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세액 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사업자만 해당하니까 법인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 개인 사업자도 직전연도 총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예요. 그럼 이걸 만든 취지가 뭐냐면 그 사업자들이 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놓으면 매출액이 포착이 되겠죠. 카드 단말기 긁은 금액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두도록 하려고 앞뒤로 전부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인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해 줄게 하면서 미끼를 던지고 사업자들한테도 너네가 이거 카드 단말기 두면 신용카드사 가맹 수수료가 부담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과거 옛날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수수료가 1.3%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 단말기 끈 금액의 1.3%였는데 과거에는 얘가 5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2020년도에 1000만 원으로 연간 한도까지 높여줬어요. 그럼 얘는 직전도 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연간 한도 1000만 원으로 해준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 공제 금액은 원래 세법법전에 1%라 적혀 있어요. 근데 특례를 해서 계속 일무시키지 않고 연장해서 1.3%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매출이 제일 포착이 안 되는 게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이나 숙박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출액을 포착하려고 여기는 2배로 음식점 이걸 음숙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음숙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음숙업은 2배인 2.6%를 한다. 자, 이건 이런 목적으로 기억하고 반대로 실기에서는 그래서 얘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안 써도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봤을 때 자, 여기 가가 매출세액이고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서 다가 나왔는데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세액 공제가 19번이에요.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400만 원이나 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카드로 매출한 게 뭐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오른쪽에 뭔가 하나도 안 나오죠. 칸이 아예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명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시험 기출문제 나중에 풀 때 보면 여기 안 쓴 사람들이 뭔가 질문하면 안 써도 됩니다라고 밑에 적혀 있는 게 이 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해봐야 세액이 아무런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이제 그 아래에 적혀 있는 자, 전자신고 세액 공제 있죠. 자,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모든 세법이 전자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세액 공제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럼 만원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전자신고 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하였다라고 적혀 있으면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 쓰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데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00원을 쓸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자신고 세액 공제라고 나중에 부가가치 신고서 할 때 전자신고 세액 공제 이거 10,000원이다라고 할 때 왜 10,000원이에요 라고 하면
자, 그냥 부가가치세법이니까 말하고 딴 세법은 또 금액이 틀려요. 부가세법이 작게 해주는 게 아니고 딴 세법은 2만원인데 얘는 만원인 이유가 1년에 4번 하잖아. 소득세나 법인세 1년에 한 번 신고하죠. 그렇게 치면 얘가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는 성격이 되죠. 자, 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예정신고 납부에 대해 적혀 있는데 자, 법인사업자도 예정신고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자, 여기에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대손세액 공제는 있다 할 거고 가산세도 안 낼 거고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도 안 하는데 우리 전자신고세액 공제 규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가 지금 이 칸이 납부환급세액인데 이 칸이 근데 여기에서 차가감 납부세액 실제로 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안 내도 되는 거 지금 빼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정신고 때 환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확정신고 때에 여기서 뺄 거예요. 예정신고 때 환급 받아야 될 거 있으면 확정신고 때에 빼주기 위해서 여기 21번 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 납부를 하니까 개인사업자는 여기 아래 고지 납부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건데 자, 예정 고지 납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고지 납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내야 될 세금이 3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이때 안 내고 그냥 확정신고 때 전부 다 과세기간 걸로 다 해가지고 납부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신고 납부와 고지 납부 중 선택 가능한데 이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왜냐하면 직전 과세기간 거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절반을 했는데 3분의 1에 미달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돈 내어서 미리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경기가 힘든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예정 신고 기간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 환급 받는 사람은 예정 신고 때도 그렇고 예정 신고 기간만이 아니라 매달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를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조기 환급 받는 자들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확정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5일 이내 하는데 자, 확정 신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걸 계산을 하고 1월부터 6월 혹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여기에서 예정 신고했거나 조기 환급 신고한 내용은 여기서 빼고 신고하는 거예요. 과세기간 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린 예정 신고했던 거하고 확정 신고 때 거 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확정 신고 납부 이 부분은 크게 볼 거 없고 자, 다음 경정이라는 게 있죠. 경정이라는 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행동을 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정.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가 돌려받을 게 많은데 실수로 빠뜨렸으면 우리 회사가 신고하는 걸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내야 될 걸 안 내서 세무서에서 바로 잡아주겠다고 오는 거를 우리는 경정이라고 안 하고 흔히 세무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무조사는 나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정확하게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줄 거예요. 입증할 것 일일이 1대1로 대응을 해서 입증서류에 맞춰서 정리해서 해주면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좀 많이 힘들죠. 그죠? 자, 그게 우리 경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 우리 확정 신고 기한 있죠? 7월 25일, 1월 25일 날 신고하면 30일 이내 환급해 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환급이에요. 예정 신고 때는 환급 안 하니까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는 신고할 때 내야 되는데, 돌려주는 건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과세관청이 30일 이내에 환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썼었죠. 1월 달에 우리가 물건 판 거에 대해서는 4월 25일 날 낼 건데 1월 달에 물건 산 거에 대해서는 8월 24일 날 돌려받을 거라고. 그 이야기가 자 여기에서 온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기 환급은 자 적용 대상 보시면 일단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고 하는 그런 힘든 방법보다 그냥 우리 돈 주고 사서 빨리 환급 받는 게 더 편하겠는 거야. 그런 경우에 수출하는 걸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조기 환급을 해줄 거고, 또 우리 회사가 사업용 고정자산들 있죠. 그걸 우리가 또 사거나 아니면 증축하거나 아니면 그걸 증설을 할 때 그때 돈이 부가세가 부담이 되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는 걸 사람들이 꺼려하게 되면 그건 서로가 손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기계장치가 나중에 여러분들 가시면 기계장치 한 대가 막 10억에서 30억 사이 막 이런 기계장치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1억에 3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사가지고 그걸 8월 달에 환급받는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안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6월 달에 다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를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이고 자기 부담 안 시키고 알아서 전부 다 자기 돈 아닌 것만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 자기 돈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인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갔는데 딱 한 과세기간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부가가치세 내는 거 아까워하죠. 그러면 그 회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 돈 아닌데 아까워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개념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경영자 마인드가 없어요. 그리고 경영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장사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면 회사를 기업에 들어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그런 장사꾼들은 몰라요. 다 지 돈인 줄 알거든. 그분들한테는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직원을 고용하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자 우리 이 사업용 설비도 부가세법은 자기 돈 최대한 부담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 샀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에 대한 매입세금 빨리 해줄게. 그럼 빨리 환급해줄게. 근데 조기 환급이라는 건 언제 해주냐면 자 일단 아래 이거부터 보면 기간 보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 매월 또는 매 2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 2월, 4월, 5월 그리고 7월, 8월 그리고 10월, 11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 기간은 원래 신고하러 오는 달이거든. 이 말을 다르게 말할게요. 매달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달? 그럼 매달 되고 그럼 1월 달에 샀어. 그러면 다음 달 25일인 2월 25일 날 신고 조기 환급 신고하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 원래 일반 환급은 30일이죠. 그러면 우리 조기 환급은 절반인 15일 이내에 환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썼었죠.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을 뒤늦게 하는 사람들 이해 안 간다고. 그냥 조기 환급 받는 게 낫지. 뭐 한다고 그때까지 그 지지직 끌고 있으면서 서로 마음 안 좋게 7월 25일까지 가져오면 수령세금 계산 해주는데 그때까지 돈 안 줬다거나 그런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난 그럴 바에야 그냥 조기 환급 신고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럼 1월 달에 산 거에 대해서 3월 10일 이내에는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기환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저와 같이 조기환급 받기 위한 서식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빼는 것도 있지만 가산세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징벌 효과 성격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다 봤고, 자, 이제 우리 실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367페이지로 갑시다. (367페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컴퓨터는 3003번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지금 바로 컴퓨터 막 입력할 거 아니에요. 이제 메뉴만 이리저리 볼 건데, 이 과세 이용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같이 볼게. 과세 이용하면 부가가치 신고서가 작성이 되죠. 그러면 그 신고서 작성되면 같이 연결되는 부속 서류까지 이제 세트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할 거예요. 과세 이용 정리할 겸. 그럼 우리 회계 1급 때부터는 이제 과세 이용 가지고 부가가치 신고서 몇 번 칸에 가라고 한 거였는데,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서 칸마다 이 칸에 금액이 있으면 딸려가는 식구들이 있어요. 부속 서류라고. 지금 보이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이 부속 서류들이 어떤 칸에 금액 들어갈 때 함께 가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놓고, 여러분들 뭔가 나오나요? 하나도 안 나오죠? 글자 이런 금액 없죠? 뭐 적혀있나요 여러분들? 안 적혀있죠? 나도 지우고 싶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 1기 확정기간으로 들어가시고, 1기 확정기간에서 이제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칸칸들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는 부속 서류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부속 서류들이 어떤 게 작성이 되고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저와 같이 시험에 수업 내용에서 중요한 게 지금 얘네들부터 여기까지 하고 지금 얘하고는 시험에서 3점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3점밖에. 그럼 점수가 크지가 않죠? 많을 때 4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얘는 점수가 평균 7점이에요.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쓰라고, 금액을 넣어서 쓰라고 하는, 작성하는 게 7점짜리예요. 지금 얘들이 가끔씩 4점일 때 얘가 6점인 거고, 가끔이 아니라 어쩌다 가보면 콩나듯. 일반적으로 얘네들 중에 한 개 나와서 3점, 얘가 7점. 그래서 합쳐서 10점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아도 저처럼 제일 중요시는 부가가치 신고서 해야 되겠죠? 얘는 어느 게 나올지 몰라. 얘는 99% 나와요. 그럼 얘를 이제 그 포인트로 잡아서 갈 거기 때문에, 매입매출 전표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본 그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이런 걸 적혀 있으면 신고서 몇 번 칸에 간다고 이제 그 또 눈으로 여러분 익히시고, 익히면서 지금 제가 부가가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그럼 신고서 작성하는 규칙하고 똑같은 규칙이 이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칸에 어떤 금액이 들어간다, 이 칸에 어떤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쓰면, 그러면 그 신고서들에 대한 규칙 말한 거 그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주인공은 우리한테는 이 부가가치 신고서가 될 거고, 하지만 그 전까지 이제 얘한테 계속 들락날락 할 거라서 저와 같이 수없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는.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여시고, 자, 그냥 4월 달이라고 치시고,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이제 과세 유형에서, 자, 일단 이 과세 유형은 부가가치 신고서 몇 번 칸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몇 번 칸에 들어가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칸들이, 신고서 이 칸들이 물건 팔았는데 증빙이 세금계산서다, 물건 팔았는데 신용카드다, 이런 거에 따라 증빙에 따라서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과세 유형도 증빙에 따라서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유형을 찾을 때는, 자, 첫 번째가 증빙 서류를 가지고 먼저 보는 거예요. 공짜는 어디 갔나? 증빙 서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과세 면세 이런 걸 구분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렇게 봤을 때는 과세 면세 구분이 되죠.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여러분이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사고 카드를 끌든, 고깃집 가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카드를 끌든 똑같은 신용카드 전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관련 거래는 이때는 과세 거래, 면세 거래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전산세무 2급을 목적으로 하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때는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구분을 해야 돼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14 불공할 거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51번 매입과세로 할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매출이다, 매입이다라는 건, 얘는 우리는 매출은 증빙을 발행할 거고, 그리고 매입은 증빙을 수취하다, 교부받다, 수령하다, 이런 형식의 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우리는 물건을 공급한 매출자가 그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했다는 증빙으로 증빙을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출을 볼 건데, 자, 저와 같이 이제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이 정해지게 될 거고, 그리고 과세 유형이 정해지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갈 것이냐라고 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가 어떤 게 작성되는지 같이 연결고리를 함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같이 세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과세 유형을 보기 전에 자, 여기 구조를 가지고 먼저 좀 볼게요. 자, 이 칸이 매출이죠. 매출은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여기 10% 과세다, 0% 영세다라고 먼저 구분을 할 거예요. 10% 과세다, 0% 영세다라고 먼저 구분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과세의 세금 계산서면 1번,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면 5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구분이 10% 과세다, 영세다가 매출에서는 첫 번째 구분의 중심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혼은 조금 나겠지만 확정신고 때 하면 돼요. 그럼 예정신고 때 누락한 내용을 여기에 쓸 건데, 여기에 매출세액에 같이 들어와서 쓸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은 예정신고 누락분 7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럼 우측에서 여기에서 입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합계 37번 금액이 여기 7번 칸에 딱 들어올 거예요. 37번이. 예정 때 누락한 것도 과세다, 영세다 구분되어서, 자, 이 오른쪽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뒷면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계속 바뀔 거예요. 뒷장 여러 장이 있겠죠. 제일 앞 표지 1면이 왼쪽이고, 그럼 왼쪽 면은 가만히 기준을 가지고 우리 매출세액에서 세금 내는 것까지 쭉 나올 건데, 그 외에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뒷면들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종이로 치면 몇 장 넘기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손세액 가감 적혀 있는데 동그라미 가가 우리 매출세액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기준을 이렇게 잡고 나서 보면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는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요. 자, 증빙 서류가 먼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우리 가로 제가 쓴 거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던, 전자를 발행했던, 종이를 발행했던, 그건 사실 구분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전자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받는 거지, 신고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세금계산서예요. 전자적 장치냐 종이냐 차이예요. 그러면 이때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과세를 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과세의 세금계산서다 그 의미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이제 작성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클릭하고, 자, 그냥 1일 날에서 유형을 11번이라고 쳐보세요. 유형을 11번 매출과세, 그리고 얘 공급가액 100만원. 자, 거래처 하나 쓸게요. 범어산업, 전자세금 계산서다, 분계는 2번 외상.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하나를 쓰고, 쓰셨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려 있으시면 그냥 F12번 누르세요. 그리고 만약에 창이 뜨면 아니오라고 해요. 새로 불러와요. 뭐 불러오겠냐는 창이 뜬다면, 그때는 얘라고 하면 그냥 반영 안 되게 옛날 모습 그대로 볼게요 라는 거고, 만약 창이 떴을 때는 아니오라고 해야 새로 불러오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1번 칸에 들어왔죠. 지금 방금 우리 매출에서 빨간색, 그리고 우리는 10% 과세 거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1번 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죠. 메뉴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자 그럼 아래에 얘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방금 입력했던 매일 매출 전표 쓴 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 눈여겨보시면 안 되는 글자가 시행규칙에서 안 없애서 얘도 따라서 안 없앤 건데 이 날짜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날짜예요. 이런 날짜란 우리 지금 세법에 없는 날짜예요. 이런 날짜는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왼쪽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오른쪽은 해야 되는 거. 그럼 이 차이를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메인 매출 전표에 전자의 여라고 체크를 했죠. 그럼 외부 프로그램이든 타사 프로그램이든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고 사인 보내준 건데 자 제가 얘를 그냥 없애버릴게요. 이걸 없애면 그냥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했거나 전자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는 제가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들어와요. 지금 이 탭이 없어지고 이 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위로 치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위에는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아래 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 안 했거나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11번 지금 한 개만 봤는데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영수일부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